한국에서 시작된 미확인 기술 현상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최상급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영상도 통신도 모두 끊겼고 25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술 한 가지가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렸고 국방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미국 분석관의 보고서는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10년 동안 조용히 다듬어온 한국의 기술, 그 안에 숨겨진 독자적 철학, 그리고 미국이 3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단번에 해결했는지에 대한 답, 워싱턴을 뒤바꾼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시간을 보지 않아도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 탁자를 더듬어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본부라는 두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에단, 지금 즉시 들어와. 미 공군 정보작전실장 마크 해리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겁고 무엇인가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어. 30분 안에 작전실로. 그리고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에단 로웰, 미 공군 전략 분석관으로 25해를 일했습니다. 위성 전자전이 제 분야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보았습니다. 또 긴급 호출이야? 네, 금방 다녀올게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벽 호출은 그동안 수도 없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긴박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펜타곤 근처의 공군 정보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가능성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인가? 중국의 우주활동인가? 북한의 도발인가? 하지만 그 어느 경우라도 이런 긴급 호출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사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 본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비원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인데도 고위층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큰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어요. 긴급 상황실 근처에 주로 세우는 자리들이 다 찼더군요. 이건 정말 큰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비승층 작전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죠.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공군 정보팀 직원들, 우주작전 라인 사람들, 심지어 NSA에서 파견 나온 인원까지 보였어요.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죠.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에단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동료 제프였습니다. 그도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매져 있었거든요. 너도 호출 받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제프가 답했어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5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스크린 8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중앙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작전실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뭔가 긴박한 에너지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기 앉아 제프가 중간쯤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국방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뒤쪽에는 기술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뭔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뭔가 했대. 엄청 크게 제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 한국교.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아까 우주작전팀 애들한테 들었어. 위성 쪽에서 이상한 게 나타났대. 감시위성이라 뭐라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시위성이라니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못한 기술인데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뭘 발명할 수 있겠어요? 미국 기술 없으면 볼트 하나 제대로 못 조일 텐데 주변에서 웃음이 났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업 국가지만 첨단 기술 개발에서는 항상 한 발 뒤처져 있었거든요. 특히 위성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더더욱 그랬죠. 그 순간 작전 실문이 열리며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참모차장과 국방부 차관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마크는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죠.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표정도 굳어 있었더군요. 25년간 그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자, 시작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어제 오후 3시, 우리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의 데이터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파형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그게 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감시위성 신호입니다.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이 쏘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감시위성이요. 젊은 분석관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한국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요. 그건 좀 농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감시위성망은 미국이 30년간 연구해온 분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죠. 한국이 그걸 먼저 완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영상을 보시죠. 마크가 다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한반도 상공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화질이 놀라웠습니다. 구름이 잔뜩 뜯긴 날씨였는데도 지상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화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죠.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는데도 영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자파 교란도 없었고 신호 끊김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웃음이 멈췄어요. 열감지 센서 결과입니다. 마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저그에선 이미지였는데 해상도가 우리 위성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통신 신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마크가 답했어요. 기상 방해도 전자전 교란도 모두 뚫고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프가 물었죠. 한국이 뭘 한 건지 우린 모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실패한 걸 방안이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선명한 영상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국방장관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린 30년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해냈다고 확인해 어떻게든 알아내라.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선명한 영상이 계속 송출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계속 봤어요. 선명한 위성 영상이 눈에 박혔습니다. 30년간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에단 제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한국이 정말 저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제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단 로엘 돌아보니 클레어 박 교수였습니다. MIT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10살쯤 어렸지만이 분야에선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그녀가 답했어요. 마크가 급하게 불러서 새벽 비행기 타고 왔지. 보스턴에 있었거든. 그녀는 커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손짓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자판기 앞에서 그녀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커피 2잔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리핑 들었지? 네. 방금 나왔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감시위성 얘기 맞죠?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죠. 에단, 넌 아직 모르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10년 동안 준비했어. 클레어가 설명했어요. 위성 기술, AI 제어 시스템, 위상 합성 기술 모든 걸 조용히 축적했지. 그건 브리핑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말했죠.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한국을 안 봤으니까. 클레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중국만 보고 러시아만 봤어.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신경 안 썼고 그게 실수였던 거야. 클레어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클레어의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덤미가 쌓여 있었죠. 벽면에는 각종 위성 궤도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클레어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고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우주산업 데이터야. 클레어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민수용 위성만 띄우는 줄 알았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게 보이더라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여기 봐. 클레어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 우주 개발 예산이 급증해 특히 감시위성 분야에 집중됐지. 그게 특이한 겁니까? 아주 특이해. 클레어가 답했어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랑 독일이 다중 동기망 프로젝트를 중단했거든.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한국은 그걸 계속한 거야. 저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확장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사체 시설, 통제실, 지상구 모든 게 포함돼 있었죠. 이 시설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론 민수용 위성이지. 클레어가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위성 기술을 실험하고 있었어. 다중동기망, AI, 제어, 위상합서 모든 걸 민간 프로젝트로 위장했지.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민군 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거든. 삼성이 반도체도 만들고 위성 부품도 만들잖아. 경계가 모호해. 그래서 우리가 못 본 거야. 클레어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논문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 영어로 쓰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야. 클레어가 설명했어요. 제목은 기상 방해 환경에서의 실시간 위성 영상 전송 기술. 당시엔 그냥 이론 연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실험 결과였던 거지. 저는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가 나왔어요. 하지만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폭우와 구름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 전송 성공. 전자파 교란 환경에서 신호 안정성 확보. 완전 자율 제어 시스템 구현. 이건 실험실이 아니야.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실제 우주에서 테스트한 거야. 지안은 20년에 이미 성공했어. 그럼 지금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실전 배치 단계지? 클레어가 답했어요. 어제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야. 한국은 이미 여러 개를 궤도에 올렸을 거야.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5년간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믿음,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자신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 자료들을 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친구들이 있어. 클레어가 미소 지었어요. 대학 동창들이지. 그들이 조금씩 힌트를 줬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퍼즐을 맞출 수 있게 해줬지. 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그들도 원하니까. 클레어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숨기려던 게 아니야. 그냥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균형을 바꾸는 무언가였죠. 에단 클레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야. 떠들지 않는 나라가 제일 무섭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클레어 사무실을 나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라는 클레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른 거였어요. 서류상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 우주에서는 변수가 많았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완벽한 감시 위성망을 못 만드는 거였습니다. 점심때쯤 마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국방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그가 말했어요. 직접 확인하래. 직정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찰위성 3기를 급포한다. 마크가 답했어요. 한반도 상공으로 보내서 직접 확인하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마크가 말했죠. 위에서 결정한 거야. 내일 발사니까 준비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사대가 눈앞에서 있었어요. 로켓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정찰 위성 3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로엘 분석관이십니까?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우주작전사령부 소속 데이비드 첸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했어요. 통제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통제실은 거대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모든 걸 모니터링 합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발사부터 궤도 진입, 그리고 임무 수행까지. 저는 모니터들을 봤습니다. 로켓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들이었어요. 연료 추진력 궤도 계산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발사까지 30분입니다. 관제사가 말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저는 긴장했습니다. 곧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게 될 거였어요. 10분 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로켓이 불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엄청난 괴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로켓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일단 분리 성공.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2단 점화 순조로웠어요. 30분 후 위성 3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배치 완료. 관제사가 말했어요.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후면 한국 상공에 도착할 거였어요. 그때 진짜 확인이 시작되는 거였죠. 오후 3시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영상 수신 준비. 기술자가 말했어요. 신호 연결 중 모니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위성의 3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됐어요. 완벽한 삼각 배치였죠. 영상 전송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검은 화면만 보였죠. 뭡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영상 수신이 안 돼요. 다시 시도해봐. 데이비드가 지시했죠. 기술자가 몇 번이나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어요. 통신 상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답했어요. 위성과의 교신이 불안정해요. 신호가 계속 끊깁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습니다. 위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영상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위성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전자파 교란이 감지됩니다. 어디서요? 데이비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입니다. 기술자가 다른 화면을 가리쳤어요. 강력한 전자파가 우리 위성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붉은색 파형이 물결치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정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신호 패턴이 어제 포착한 것과 유사합니다. 통제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주파수로 전환해봐. 데이비드가 지시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어떤 주파수로 바꿔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채널이 교란당하고 있었죠. 백업 시스템은요? 데이비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모든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30분 동안 3조 달러짜리 정차 위성 3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위성 위치는 파악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GPS 신호도 불안정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떤 전자파 교란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됐죠. 그런데 한국의 방해를 못 뚫는다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위성 자체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궤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수시켜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회수 명령을 내려 그가 지시했어요. 안전 궤도로 이동시켜 2시간 후 위성 3기가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그제야 신호가 돌아왔어요. 영상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최고의 정찰 위성이 무력화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써야겠네요.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쓸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실대로 쓸 수밖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위성망이 우리 정찰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우리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이 그것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어 말이 맞았구나. 조용한 나라가 제일 무섭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긴급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보고보다 더 빠른 게 있었습니다. 소문이었어요.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실패했다는 얘기가 국방부 전체에 퍼져 있었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크 사무실로 갔을 때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안개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이 난리야.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요구했어. 오늘 오후 NSC 긴급 회의가 있어. 저도 참석합니까? 당연하지. 마크가 답했어요. 자네가 현장에 있었잖아. 직접 설명해야 해. 오후 3시.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오. 대통령이 말했어요. 시작합시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감시위성 기술이 우리 예상을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최신 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킬 정도입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력화라니요. 대통령이 되물었어요. 정찰 위성을 말하는 겁니까? 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석관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로 분석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 전 반덴버그에서 한반도 상공 정찰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교란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영상, 수신, 통신, GPS 전부 차단됐죠. 전작기 교란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감시 위성망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를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라고요? 국가안보자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확신합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분석 결과가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능해. 국가안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능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우리 기술로 배운 나라인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10년 넘게 독자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옵션이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첫째, 정면 대결.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기술적으로도 불확실해요. 둘째는요, 무시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죠. 하지만 이것도 위험해요.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협력입니다. CIA 국장이 말했어요. 위성 공유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이중적 아닙니까? 국가안보좌관이 물었죠. 외교입니다. CIA 국장이 차갑게 답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예요.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분석하는 거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방안으로 가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위성 공유 협정을 제안하십시오. 명분은 협력 목적은 기술 분석입니다. 누가 갑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기술 교류단을 구성하세요.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한국에 보내십시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로엘 분석관. 네, 제가 대답했어요. 자네가 가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현장을 봤으니까 가장 적임자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에요. 확보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크가 제 옆으로 왔어요. 대단. 네, 조심하게.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협력이라 쓰고 침투라 읽는 거죠. 그렇지. 마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 동맹 관계가 깨질 수 있어. 저는 백악관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너머 우주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채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m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에 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반덴버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거였죠. 한국은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올 걸 예상했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협력이라는 이름의 침투.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이 우리 의도를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이었어요.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내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해야 했죠. 얼마나 걸릴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여행 후에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거라는 것. 일주일 후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읽었지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긴장됐거든요. 입국장을 나서자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 들고 있었어요. 로엘 씨입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국방부 우주협력과 박재현 박사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박재현이 일정표를 건넸죠. 오늘은 호텔 체크인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국방부 방문 기술 브리핑, 나루우주 센터 견합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감시위성 통제 시스템이었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처음 방문이십니까?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적인 도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숨길 게 없다니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다 보여줄 생각인가?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건가? 그래서 더 의심스럽네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로엘 씨, 우린 당신들이 보러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정찰 위성이 우리 상공에 온 것도 알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감시 위성망이 감지했어요.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죠. 그냥 당신들을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박재현이 답했어요. 우린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0층이었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박재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린 숨길 게 없다. 감추지 않는 게 더 강한 방패다. 무슨 뜻일까? 정말 다 보여줄 생각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도착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어떤가 이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이 너무 협조적이에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심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야. 자네가 뭘 하러 왔는지 알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 너머 뭔가를 보려 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뭔지. 다음 날 아침 박재현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잘 잤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늘은 국방부를 방문하실 겁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우주협력과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기술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위성 시스템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물론 기밀 부분은 보실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영 현황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차를 타고 용산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재현이 저를 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우주협력과장 김성민 대령님이십니다.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엘 씨.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한미 우주 협력을 위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김성민 대령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앉자 김성민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감시위성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각종 위성 시스템 사진이 나타났죠. 다중 동기망 위상 합성 기술, 그리고 AI 제어 시스템 모든 게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스펙이 필요했죠.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AI 제어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완전 자율 제어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제가 말했어요. 외부 통신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김성민 대령이 답했어요.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했고 AI가 학습했죠. 이제는 사람의 명령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작동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김성민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국방부 구내 식당이었어요. 생각보다 음식이 좋았죠. 식사하는 동안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우주작전센터 방문하실 겁니다. 흥미로 오실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성을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물론 핵심 시스템은 못 보시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저는 정보를 캐러 온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감추지 않는 게 더 강한 방패라고 믿어요. 당신들이 보고 이해하면 오해가 없어지니까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이건 계산된 자신감인가? 아니면 진짜 여유인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우리는 경기도의 한 시설로 향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보안이 철저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주작전센터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모든 위성을 여기서 관제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들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이게 다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우주작전센터를 둘러본 건 1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은 볼 수 없었어요. 박재현이 정중하게 막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답장을 보냈죠.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실제 통제실을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2시간 후 우리는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로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창 밖으로 산과 바다가 보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 아래로 거대한 우주센터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드넓은 부지와 발사대들, 그리고 통제시설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착륙하자 센터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건네줬어요. 착용하셔야 합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갖춰 입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이쪽입니다. 박재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문 앞에 섰어요. 보안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어요. 천장이 3층 높이는 됐고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주통제실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모든 위성이 여기서 관제됩니다. 저는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다 한국 위성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지금 궤도를 도는 우리 위성들입니다. 감시위성, 통신, 위성, 기상위성 모두 포함도에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밀입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궤도였죠.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명령하지 않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AI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궤도 조정, 임무 전환, 통신 최적화,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죠.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요. 오류가 없습니다. 박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AI는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려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죠. 인간보다 실수가 적어요.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저들을 관리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라니. 아니, AI를 넘어선 뭔가였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 실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재현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조작하자 중앙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 위성이 확대됐어요. 지금 이 위성이 궤도를 조정할 겁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AI가 스스로 판단한 거죠.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위성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도가 바뀌고 속도가 조정됐죠. 모든 게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1도입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죠. 다른 위성들도 보여드릴까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위성이 나타났어요. 모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이 위성은 기상 관측 중입니다. 박재현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태풍을 추적하고 있죠. 명령 없이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AI가 기상 패턴을 분석하고 스스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판단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죠. 저는 다른 위성을 봤습니다. 이건요, 제가 물었죠. 통신 중계 위성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지상국절 간의 신호를 최적화하고 있어요. 어떤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지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모든 게 자율적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인간은 감독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 순간 한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3번 위성이 뭔가 감지했습니다. 뭡니까?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미확인 물체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궤도상에 떠 있는데 아직 식별이 안 됩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 위성의 시야가 나타났어요. 작은 점 하나가 보였죠. 우주 쓰레기입니까?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AI가 분석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분석 완료. 폐기된 로켓 안에 충돌 위험도 낮음. 추적 불필요 AI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AI의 판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중앙 스크린을 봤습니다. 수십 개의 위성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인간의 통제 없이 점심은 센터군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간단한 한식이었는데 맛있었어요. 박재현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십니까? 미국이 정보를 얻으려는 걸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하지만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당신들은 결국 알아낼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여주는 게 낫죠. 오해 없이 오해요. 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알아요. 박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우리는 헬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나루오주 센터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인간 없는 통제실 스스로 결정하는 AI 혼자 우주를 관리하는 위성들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25년간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박재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새로 배치된 위성의 성능 테스트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여준다고요?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요.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는 다시 경기도 외곽의 우주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됐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 10개 정도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기술자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오늘 테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어하진 않아요. 그냥 지켜볼 뿐이죠. 저는 모니터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지구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란 점 하나가 한반도 상공에 찍혀 있었죠. 저게 오늘 테스트할 위성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한빛 5호입니다. 지난달에 궤도에 올렸죠. 테스트 내용은 뭡니까? 극한 기상 조건에서의 영상 전송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폭우와 구름, 그리고 전자파 교란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선명한 영상을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실패한 부분이었거든요. 시작 시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분 후에입니다. 박재현이 시계를 봤어요. AI가 스스로 최적의 타이밍을 정했죠.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기술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5분 후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목표 지역 기상 상황입니다. 다른 모니터에 기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폭우 확률 95% 구름, 두께 8km 전자파 교란 수준 높음. 박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최악의 조건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테스트죠. 2분 전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한빛 5호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0초 전 모니터의 파란 점이 목표 지역 상공으로 이동했습니다. 위치 도달 테스트 시작합니다. 그 순간 중앙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흐릿했습니다. 구름과 비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초 영상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정 중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지상이 또렷하게 보였죠. 신호 안정도는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98%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전자파 교란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위성은 이런 조건에서 신호를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98%라니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화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심지어 사람의 움직임까지 포착됐죠. 해상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cm입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이 날씨에도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30cm 해상도라니. 그것도 폭우 속에서 이건 미국도 맑은 날씨에나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다른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열감지로 바꿔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적선 영상이었어요. 건물 안에 여론까지 보였죠. 정확도는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0.5도, 5도, 오차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표준 이상입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한빛 오후는 계속 완벽한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어요. 흔들림도 없었고 신호 끊김도 없었죠. 전자파 교란을 강화해 봅시다. 박재현이 지시했습니다. 네. 기술자가 뭔가를 조작했어요. 우리 쪽에서 인위적인 교란을 추가했습니다. 모니터의 교란 수준이 표시됐습니다. 극심함이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인 위성이라면 완전히 먹통이 될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빛 5호의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잠깐 흐릿해졌다가 곧 다시 선명해졌어요. 보정 완료.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바꿨다고요? 그것도 스스로 네. 박재현이 말했어요. AI가 가장 깨끗한 채널을 찾아 자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명령 없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능이었어요. 아니, 지능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30분이 지나자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테스트 완료.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성공률 100%입니다. 모든 항목 통과했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죠. 이건 제가 본 것 중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여러 위성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망 전체입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한빛 오후만이 아니에요. 모든 위성이 연결돼 있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협력한다고요? 네. 한 위성이 장애물을 만나면 다른 위성이 대신합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AI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개별 위성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유기체였죠. 수십 개의 위성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데모를 보여드릴까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기술자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한빛 3호를 일시 정지시켜 보세요.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서 한 점이 멈췄어요. 그러자 즉시 다른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빛 7호가 자동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명령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AI들이 스스로 판단했죠. 한빛 3호가 멈추자 7호가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위성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돕고 조율하며 통제실을 나올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새로운 종류의 존재였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박재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가 왜 자신 있는지 네,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죠. 박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미국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AI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 위성들이 서로 협력했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정확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실험을 봤습니다. 한국의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지능입니다. 답장은 곧 왔습니다. 지능이라니 무슨 뜻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를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매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정보를 수집하게, 그게 자네 임무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가 뭔지 알고 있었죠. 기술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것.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박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비공식 자리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공식 자리라니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후 7시. 박재현이 호텔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고깃집으로 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로 분져.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이런 데서 고기를 먹는답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삼겹살이라고 하죠. 꼭 드셔보세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박재현이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소주병을 따서 제 잔에 부어줬죠. 그러고는 자기 잔도 채웠습니다. 건백 박재현이 잔을 들었어요. 협력을 위해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는 독했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박재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로웰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가 말했어요. 뭡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박재현이 미소 지었어요. 하천국 정도로 봅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립은 잘하지만 발명은 못하는 나라.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과거형이네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번 방문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박재현이 소주를 한 잔 더 줬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이었죠. 프랑스요? 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 공대였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있었죠.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박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더군요. 아시아에서 왜 여길 오냐고.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신기하다고 무시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박재현이 답했습니다. 교수들도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배우러 온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닫자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박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박재현이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에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숙사 부엌에서 혼자 그때마다 다짐했죠. 언젠간 우리도 만든다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그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거든요. 2017년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박재현이 계속 말했어요. 국방부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감시위성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팀이 5명뿐이었습니다. 5명이요? 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도 별로 없었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하지만 우인했어요. 조용히 꾸준히 10년 걸렸습니다. 왜 조용히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표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발표하면 방해받으니까요. 박재현이 답했어요. 미국이 알면 압력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기술 개발을 막으려 할 거라고 그래서 숨긴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박재현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고기를 다 먹고 헤어질 때 박재현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컵라면이 들어 있었어요. 출출할 때 드세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먹던 거예요. 신라면이라고 하죠. 한국 라면입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진심 어린 사람을. 나는 배신하러 왔는데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박재현이 준 라면을 봤어요. 박재현이 파리에서 이걸 먹으며 뭘 느꼈을까 외로웠겠죠. 무시당하면서도 참았겠죠. 나라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박재현은 진심으로 협력하자고 하는데 나는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진전이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감정이입하지 마. 마크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 임무는 정보 수집이야. 그것만 생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정보를 캐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협력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박재현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한국은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라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이걸 먹을 날이 올까 박재현처럼 다짐하며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박재현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집한 정보들을 검토하면서 보고서를 구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전 박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이도윤 박사님이십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총책임자라니 핵심 인물을 만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대전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동안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공정하시죠. 솔직하게 대하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연구소는 조용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3번의 검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이도윤 박사입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단 로웰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앉으시죠. 이 박사가 의자를 가리쳤습니다. 박재현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갔어요. 저는 이 박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차주전자로 차를 따라 제게 건넸어요. 녹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죠. 한국은 처음이시죠?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이 어떠십니까? 놀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어요. 루엘 웰씨, 당신이 왜 왔는지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보를 캐러 오신 거죠. 이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모르겠습니까? 당신들이 적긴지 친구인지 제가 답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로엘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겁니다. 평화요? 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전쟁을 압니다. 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압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겪었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갔었죠. 이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제 형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1968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죠. 형이 돌아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쟁이 그을 바꿔놨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베트남에 있었어요. 미군이었죠. 할아버지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은 용맹했다고 살인병기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죠. 우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한국은 전쟁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니까요.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죠.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싸웠고 이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죠. 저는 이 박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형은 10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의 기억을 견디지 못했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시위성망이요. 네. 이 박사가 답했어요. 전쟁을 막는 눈. 그게 제 목표였어요. 하늘에서 모든 걸 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알 수 있고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위성망이 왜 만들어졌는지 단순히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로엘 씨 이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위협으로 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해요. 알고 있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미국의 적이 아니에요. 동맹이죠. 다만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왜 숨기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표하면 됐잖아요. 발표하면 막으려 했을 겁니다. 이 박사가 답했어요. 미국은 자기들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동맹국도 통제하려 해요. 우린 그게 싫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로엘웰 씨 미국에 전해주세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평화를 위한 거라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막으려는 거라고. 한국은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고 그 아픔을 기억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죠. 전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솔직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어요. 형의 죽음 전쟁에 상처 평화를 향한 갈망 모든 게 진심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긴다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구나. 박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국은 적이 아니라고 이도윤 박사를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이번 여행을 떠올렸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재현이었습니다. 로엘 씨,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박재현이 답했어요. 실시간 대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10분 후 박재현이 호텔 앞에 차를 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주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어요. 극초 음속이라 추적이 어려운 타입이죠. 한미 감시망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미군도 압니까? 네. 박재현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대응할 겁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지하 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 위치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동해 상공 200km 기술자가 답했어요. 속도 마하실로 비행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이었죠. 미군 측 반응은요? 장교가 물었습니다. F-35두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주한미군이 요격 준비 중입니다. 박재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방식을 무슨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방식이요. 박재현이 답했어요. 중앙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한빈 가동. 그가 말했습니다. 한빈이 즉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여러 개의 파란 점이 나타났어요. 위성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명령을 내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재현이 답했어요. 그냥 가동하라고만 했어요.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빨간 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포위하듯이 추적 중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3개 위성이 동시에 미사일을 포착했어요. 그 순간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이 이상해졌습니다. 빨간 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궤도가 불규칙해지는 것 같았죠. 무슨 일입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빈이 전자파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그냥 무력화시킬 뿐이죠.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더 이상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도도 떨어지고 있었죠.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비행 경로 이탈 확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합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AI가 판단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제가 반덴버그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했어요. 시스템이 마비되는 느낌.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보는 입장이었죠. 미사일이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안전에 낙정 추적하시겠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휘관이 답했어요. 임무 완료입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파란 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빈의 위성들이 원래 궤도로 복귀하고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이 완전히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임무 완료.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낙하 확인. 한빈 정상 궤도 복귀 중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15분도 안 걸렸어요. 폭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요격도 없었고 필요 없으니까요. 박재현이 말했어요. 우린 그냥 막기만 하면 돼요. 떨어뜨릴 필요는 없죠. 미군 반응은요? 장교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F-35가 아직 대기 중인데 상황이 종료됐으니까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재현을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적을 죽이지 않고 막는 거죠.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속 파란 점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걸 통제실을 나오는데 한미군 장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엘 씨, 그가 다가왔어요. 방금 뭘 본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거였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이 뭘 한 건지 파악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미군 장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재현이 제 옆으로 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다만 놀랐을 뿐입니다. 우리 기술의 진짜 의미를 아셨나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박재현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이도윤 박사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하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눈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내일 귀국하시죠? 네. 제가 답했어요. 미국에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그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라고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감시 위성망 AI 기술, 그리고 사람들 특히 박재현과 이도윤 박사, 그들의 진심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의 기술 수준, 그들의 의도 아니면 우리가 느껴야 할 위협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박재현이 준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책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매콤했지만 맛있었죠.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 같았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감시 위성망 기술 평가 보고서 제목을 쓰고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10년간의 독자 개발로 완전 자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기술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라면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람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눈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생각이 흐르듯 나왔어요. 이도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형을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가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막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시위성망은 그의 평화를 향한 갈망입니다. 박재현 박사도 만났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무시당하며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라면을 먹으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만든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 진심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마셨어요. 따뜻했죠?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을 목격했습니다. 한비는 15분 만에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도 요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력화시키고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죽이지 않고 막는 것.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결론을 써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동맹이며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존재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그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기술만 봤지만 그들은 신념으로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 그것이 한국 감시 위성망의 진짜 힘입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저는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서를 맨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추천사항.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 그들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미래의 하늘은 우리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모든 동맹국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을 정했어요. 한국 방문 최종 보고서 빈컵라면 용기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로 헹구면서 생각했어요. 이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고 박재현이 말했던 게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죠. 희망 다짐, 그리고 나라를 향한 사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박재현과 이도윤 박사가 10년을 바쳤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마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을 옹호하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으니까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믿게 된 것. 한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 그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현이었어요. 내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문자였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그 위에서 한빛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박재영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박재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에 잘 전해주세요. 우린 적이 아니라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곧장 본부로 향했어요.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국방정보 건물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을 다녀온 후 세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마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그가 말했어요. 들어가니 마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그가 말했어요. 읽어봤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자네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 마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것 같던데. 옹호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 마크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게 사실이라고 그들이 우리 위성을 무력화시켰는데 그건 경고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공격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능력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게 더 위험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안 씁니다. 제가 답했어요. 북한 미사일 대응을 받습니다. 그들은 요격하지 않았어요. 무력화시키고 떨어뜨렸죠.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순진하군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들한테 감정이입한 것 같아.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해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상처를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갈망을 이해한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마크와 저는 일어났죠. 앉으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엘 분석관 자네 보고서 읽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장관이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한 보고서더군.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악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장관이 답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 해. 협력이 아니라. 왜입니까? 균형 때문이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하늘을 지배해야 해. 동맹국이라도 우리보다 강해지면 안 돼. 그게 안보의 기본이야. 하지만 그건 구시대 발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이상론이야.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은 달라. 힘이 있는 자가 주도권을 쥐는 거야. 오후 3시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마크 국방장관과 함께 상황실로 갔어요. 이미 CIA 국가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들어오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로 분석관의 보고서를 논의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로엘 분석관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협력이라고 한 참모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우릴 무력화시켰는데 협력을 하자고요. 대안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견제하자는 겁니까? 압박하자는 겁니까? 그게 동맹이 하는 짓입니까? 자네는 감정에 휩쓸렸어. 참모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한테 포섭된 거야. 포섭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본 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알아요. 상처를 알고요. 그래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건 그들 말이잖아.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도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형을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기술을 만들었죠. 박재현 박사도 만났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10년을 바쳤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국가안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강해지면 우리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영향력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동북아 안정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재편을 원했고 누군가는 반대했습니다. 장관과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두 글을 보았습니다. 로엘 분석관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차라리 협력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답했습니다. 그들이 10년 만에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면 더 빨라집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로엘 분석관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직접 봤으니 물어보겠네. 한국을 믿을 수 있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동맹이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협력으로 가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와 공동 연구입니다. 한국이 받아들이면 진행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반대 측은 불만스러워했고 찬성 측은 안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냈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에단, 네, 잤네 이겼네. 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자네 거야. 이게 잘못되면 잘못은 안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마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보지 뭐. 그가 말했습니다. 복도를 나오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 한국이 있었습니다. 박재영과 이도윤 박사가 있는 곳.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